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희입니다. 친히 리포트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부디 행복한 승마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첨부가 안 됐네요. 이른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도했던 참 친절한 이화여대 교수님, 너무 친절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입학과 수업 과정에서 갖은 특례와 특혜를 다 제공했다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대 측에서는 어제 우리는 특별 혜택을 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정유라 씨의 수업 리포트를 분석을 했는데 그 리포트는 욕설, 비속어, 오타, 베끼기 투성이었습니다. 입수한 리포트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는 진실을 밝혀야 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기사가 일면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기권을 한 것에 대해서 북에게 물어보라 라고 과연 지시를 한 것이 맞느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문 전 대표 수일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왜 기억 못하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 같은 문재인 전 대표의 무호한 태도라고 한국일보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진실을 밝혀라. 모호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문 전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해버리면 다 묻히는 걸까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송민순 전 외통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을 했던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그 사실 다 알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다.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 책이 무슨 실화보로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있냐 라면서 불편한 심리까지 내비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2대 특혜 의혹.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이화여대에 누군가가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답니다. 누가 기부했을까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가 이화여대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어디에서 골프대회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골프대회를 추진했을까요?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우수석의 골프장에서 학교 행사를 열었다. 우연인가요? 이 정부의 비선 실세 혹은 그냥 실세라고 피는 사람들이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연일까요?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특위 꾸리겠다. 그런데 과연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조사특위를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냐하면 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혜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기 때문이죠. 이 기사 서울신문에서 이어지는데요. 이대가 최순실 딸 입시 특혜 없었다라고 어제 공식 입장을 밝히자 학생 천여 명들이 부끄럽다. 우리 학교가 부끄럽다. 이화여대가 부끄럽다. 이대 나온 여자 천여 명들이 부끄럽다. 시위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대생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문재인. 미스테리입니다. 사건의 중심은 한 쪽지에 가 있습니다. 이른바 쪽지 미스테리. 송민순 전 장관이 목격했다는 그 쪽지,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그 쪽지의 성격이 과연 북한의 협박 메시지냐 아니면 우리 정보 당국의 정보 동향 문서에 불과하느냐. 이 쪽지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성격입니다. 잠시 후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시청자들의 품격에 맞는 고품격 뉴스들만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쪽인가요?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볼 두 단어는 바로 최순실과 문재인, 두 명의 인물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씨 딸 한 명의 이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어제 정유라 씨, 최순실의 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출석과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그 리포트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학교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학문의 전당, 그 중에서도 명문대학교 이화여대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리포트로 제출한 건데, 일단 오타로 시작합니다. 1시간의 몸풀기 후 시합이 시작되는데, 저도 이 말을 들고 이게 무슨 어떤 승마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표현은 시작되는 대의 오타인 것으로 잠시 후 드러났습니다. 이때 체력적 이응로, 역시 체력적 의로의 오타죠. 받쳐주지 못하면 시합을 잘 치르지 못합니다. 시합을 잘 뛰고 치르지 못하게 아니라 합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 밑에를 보면요, 해도 안 되는, 이 말을 강하게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 승마 용어죠. 해도 안 되는 망할 XX들에게 쓰는 수법,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말들을 일컬어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해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XX라고 쓰긴 했지만 욕설이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차라리 망아지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욕설. 웬만하면 비추함. 시청자 여러분들, 이 비추함, 뭔가 이게 비루하다라는 어떤 다른 신종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비추함은 그러니까 추천을 할만 못하다,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비속어입니다. 비추. 너 되게 비추야. 누구에게 추천 못할 만해. 뭐 그런 표현입니다. 리포트에는 부적절하죠. 강하게 세운 후 4번, 3번 후 추진 안 되면 또 반복한다. 또는 띄어쓰기가 맞는 겁니다. 안 되면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면이 맞습니다. 오탈자에 띄어쓰기까지. 과연 이화여자대학교의 출석과 시험을 대체할 만큼의 수준의 리포트인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더라도 수준 미달도 한참 미달인 리포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로 정유라 씨는 출석 그리고 시험을 대체해서 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고도 정성희 위원님, 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특혜가 없다. 이대가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입학 특혜는 없었지만 관리 부실은 학교 측에서 인정했습니다. 입학 특혜 부분은 2013년도에 이화여대가 체육 특기자 전형을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그 과정에 승마가 들어 있었는데 그 승마 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합격한 사람이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이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맥락으로 보면은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는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특혜를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입학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거를 소급했는데 그 나흘 있다가 한 거를 했다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진 기자가 말한 대로 관리부실한 측면에서는 이화여대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리포트, 이런 수준 리포트는 초등학생도 이런 것보다는 낫죠. 초등학교 일기장도 이거보단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런 소양이 전혀 없다는 거를 이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성의하죠. 예. 그거보다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정상적인 수업을 안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교수한테 그 내면서 더더욱이나 출결과 학점을 완전히 맞바꾸는 그런 걸 내면서 이렇게 맞춤법 이거 프로그램만 돌려도 되거든요. 예. 맞춤법 프로그램만 돌려도 이 정도는 안 나오는데 그냥 했다는 건 굉장히 무성의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거를 형식적으로 제출만 하면 최소한의 학점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졸면 쓴 것 같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대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육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에 들어갈 때는 출결을 갖다가 안 해도 리포트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그 지도교수가 바뀐 부분이죠. 예. 1학년 1학기 학사 경고를 받고 나서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와서 학교를 뒤집어 놨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뒤집어 놓고 나서 그 교수가 지도교수 바뀐 거. 요거는 분명하게 어떤 권력관계 개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김병미 의원님께서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아이들 지도하고 계신데 학생들 예. 교수님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적나라하게 여쭤볼게요. 예. 이화여대가 만약에 정유라 씨의 엄마 최순실 씨가 이 정부의 실세구나 혹은 힘께나 있구나 이거를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정유라 씨 개인한테 이렇게 엉망진창의 리포트를 냈는데도 학점을 주며 정유라 씨가 수업을 안 나와서 정당하게 학사 경고를 한 지도교수를 교체하겠습니까? 정유라 씨의 엄마 최순실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 교수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들은 수업 시간 강의실 내에서 전적으로 학생들이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달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리포트의 내용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악의적이었다라면은 이렇게 엉망으로 쓰지 않고 사람 시켜서 돈 줘갖고 써갖고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리포트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수업을 일단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형평성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 취업한 학생들이 있으면 진짜 취업이 어려워요. 취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학점을 주지 못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물론 시행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도 나와갖고서는 출석을 하든가 출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체 레포트를 내든가 뭔가의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체육 선수기 때문에 승마 선수기 때문에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레포트 문제로 잠깐 다시 돌아간다라면은 이 정도 수준의 레포트라면은 사실은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시대에 학교를 다니는 이화여대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운동부가 많은 대학을 다녔는데요. 예. 20년 전 이야기죠. 그때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어떤 이제 스타 선수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서 잘 봐주라고 해가지고 짜증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전이라든지 국가대표로 뭐라든지 이게 증빙을 철저하게 한 상황에서 또 봐주기 싫은데 이제 봐줬다라고 해서 충돌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정유라 씨가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을 단체전에서 따긴 땄지만은 그런 정도의 뭐 사회적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인정이 덜 할 수는 있죠.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 증빙이 철저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화여대에 이제 학사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부실하다는 거는 어떤 학생이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그걸 약간 누락을 한다든지 예. 뭘 잘못한다든지 빼먹는다든지 그게 부실이에요. 근데 예. 이거는 이 학생이 제대로 안 했는데 잘 챙겨주고 뭘 하고 학칙도 이화여대 이제 학칙도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와가지고 학칙 개정해가 소급 적용했다.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부실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부실이라는 단어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잘 나올 A 학점 나올 친구가 뭐 교수님이 실수로 해서 리포트를 빠뜨려가지고 B 학점을 주면은 이건 부실했다라고 하는 그건 건데 부실하다. 낮은 거를 올려주는 걸 두고 부실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대 해명이야말로 여기에 이제 부실하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대 해명이야말로 부실하다는 건데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런 정황이 있어요. 대학교의 학칙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학칙을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유라 씨가 시합 때문에 학교 출석을 전혀 못하자 증빙 서류만으로도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됐다. 그런데 그 전에 최순실 씨가 딸과 함께 학교를 찾아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정 씨에게 학사 경고를 준 지도 교수가 최 씨의 항의 방문 후 즉각 교체됐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교수가 정유라 씨에게 과제물을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 교과목을 통해 늘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승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승마라는 게 맞춤법이 맞는 건가요? 전 교수의 워딩도 맞춤법에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4월에 최 씨가 딸과 함께 학교에 왔었죠. 그래서 학교가 정말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딸의 손을 잡고 교수 방에 들어가는데 문에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교수가 실제 바뀌었고요. 게다가 그 최유라 씨의 어떤 학점 관리를 위해서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학칙 개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분명히 어느 정도 배려가 있습니다. 출석을 늘 할 수 없고 훈련을 가야 되고 또 경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봐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양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최순실 씨 딸에 대한 저거는 정말 그냥 배려가 아니라 특혜라는 것을 의심할 부분이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그 교수가 저는 교수의 사과가 아니라 교수에 대해서 처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해야 된다? 네, 저는 교수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특혜를 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생들한테 역으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제로섬이어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해왔는데 B를 받고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예를 들어 B뿔을 받았다. 이렇다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분명히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화여자 대학교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정유라인 것 같습니다. 2위는 최순실입니다. 도대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하는 명문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또 최유라를 데리고 K스포츠에서는 10여 명이 승마를 위해서 독일까지 동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 1위가 정유라, 2위가 최순실이다. 박지원 대표 강하게 꼬집었는데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화요일에 남자로 나오셨는데 이 리포트 내용 보면요. 웬만하면 비추한다라는 비속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법정에서도 아무리 시대가 변했지만 비추 이런 표현은 절대 안 쓰죠. 네, 그렇죠. 오늘 저는 방송 출연하려고 어저께 일찍 잤거든요. 일찍 잤다. 네, 그리고 새벽 4시에 깨갖고 제가 축구를 봤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리버풀이 아주 라이벌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비겼군요. 네, 안 보기 잘했어요. 제가 인상적인 게 선수들이 심판한테 대들면 금방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왜 그렇게 축구를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한쪽 편을 만약에 맨유가 우승을 많이 해갖고 심판들이 맨유 편에 섰다고 하면 제가 그 축구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수많은 광고나 수십조의 돈이 그 시장에 투입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공정하기 때문에. 네, 공정하니까 선수가 돌고 돈이 돌고 저까지도 새벽에 잠을 깨면서 보지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최순실을 둘러싸고 정유라를 둘러싸고 하는 이 화두는 결국 공정입니다. 공정이다. 네, 그 학생들이 문제 삼는 것도 어찌 보면은 특기 선수가 또 운동 잘하고 또 국위 선양하는 선수가 가끔은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특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불공정하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날까요? 학교만 공정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들한테 던지는 숙제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 공정과 관련해서 현 주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서
들어가 있는 법조까지 포함해서 예. 공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수준 미달의 불공정 사회임을 이 최순실 그다음에 정유라가 보여주고 있죠. 예. 그 점에서 보면 참으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한국의 장래를 생각하면 참 걱정되죠. 걱정이 난다. 한숨이 난다는 건데 이 기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머리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존심도 세고 자부심도 세고 전통도 있고 고집도 강한 그 이화여자대학교가 왜 이리 유독 최순실 씨의 딸에게 그 말은 최순실 씨에게는 왜 이리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 궁금증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필요한데 이 칼럼께서 한 가지 단서를 오늘 포착하셨다고요? 단서 포착. 아 그렇게 예, 추상적인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 지난 국감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한번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어요. 이 최순실 씨를 고리로 예.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 그리고 그 윤전추 비서관인가요? 운동을 하셨던 분,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온 것도 헬스 다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예. 그분이 들어오신 것도 다 사실상은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인연이다라는 의혹을 당시 이제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어떤 뭐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보이긴 보입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인가요? 예, 그 삼남개발의 김장자 대표가 기흥 컨트리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기흥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 김 대표가 이화여대에 1억을 기부했습니다. 예. 기숙사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1억을 기부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기부 명단 6명 중에 유일하게 이화여대를 안 나오신 분이 이분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기부를 했냐라고 했더니 셋째 따님이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딸의 의견을 듣고 접점은 있군요. 접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흔쾌하게 뭐 1억을 기부를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스토리의 한 면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화여대가 이 기흥 컨트리 클럽에서 이 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기흥 컨트리 클럽에서 여기서 골프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수석 가족이 소유하고 그렇죠.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를 추진한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왜 그 뭐였습니까? 단과 대학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한참 막 데모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골프 대회 오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도대체 행정처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예. 이 와중에 골프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의 장모는 왜 1억을 냈을까? 그리고 이대는 왜 그분이 운영하시는 저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를 추진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얽히면서 조응천 비서관이 그렇다면 이런 것을 겨냥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갑자기 등장인물이 우병우 수석이 이름이 등장을 해서 이대와 최순실 씨 간의 관계만 계속 주목하다가 김장자 회장 같은 경우에 우병우 수석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평생 살림만 하시던 장모님이 부동산 거래를 하시니까 내가 옆에 있었다라고 그때 말했던 그랬죠. 그 분이잖아요. 이분이 또 그 이화여대 최고위 과정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1억을 기부를 한 것 같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골프 대회 명단에는 또 있었던 사람이 이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지금 이 최유라 씨가 중국에 있는 계절학기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는데 혼자 이제 끼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유라 씨가 최유라 씨는 뭐 라디오 잘하고 그 이야기 나오죠. 예. 그 과목의 지도 교수님이 이 골프 명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직 아하. 교수로서. 리포트가 누락됐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체육학과 교수고 예. 계절 학기에 이제 약간 디자인학과 전공생들만 가는데 엉뚱하게 따라가가지고 호텔도 뭐 독방을 쓰고 했다는 게 예. 다른 의혹에 있는 이 주인공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참 얽히고 설키죠. 제 그게 생각이 나요.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몽준 의원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종 회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돈으로는 대한민국 1등인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한번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변영용 교수 같이 진보적인 교수들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어미 해주십시오. 예. 잘못하면 뭐 꿀밤도 주고 그러고 제가 그때 갔던 교수님 원로 교수님한테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안면이 받쳐가지고 학점을 잘 주지를 못하겠더라. 내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학점을 잘 주면은 뭐 이 제발 아버지 보고 잘 줬냐 하는 서울대 교수 자존심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친구한테 내가 엄격하게 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옳았네요. 그렇죠. 예. 이건 너무나 반대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유사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그 우병우 수석의 이제 장모가 이대에 이제 1억 원을 낸 거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거는 이 장모가 이화여대에서 여성 최고가 과정을 무려 8년째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화여대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대는 또 최고 1억 원이나 낸 사람 골프장에서 골프를 이제 대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와 함께 최순실 의혹을 갖다 같이 연결하는 건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다. 저는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학교가 되게 어려워요. 대학에 지금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은 다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반값 등록금 이런 제도 채택해가지고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나 다른 대학 모두 아까 말한 연대나 모든 대학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의 최경희 총장이 지난번에 미래라이프 대학도 한 것도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한 더 벌어서 학교를 좀 일으키기 위한 차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 나온 또는 격가지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대학들을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재정을 묶어놓고서 우리나라가 대학 불지의 대학으로 성장하라 이런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예, 앞서 오늘 조간신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2명의 이름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름은 최순실, 두 번째 이름은 바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 이제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송미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두고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에게 물어봤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밝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고록 후폭풍에 대해서 오늘 3가지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출력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송민숙 회고록 후폭풍 진실게임의 결말은 첫 번째 쪽지 미스테리입니다. 문 전 대표의 쪽지 미스테리. 문 전 대표의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을 다루기 전에 논란의 핵이 된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처럼 쪽지를 전달받았다는 건데 이 쪽지의 내용, 그리고 이 쪽지의 성격, 그리고 이 쪽지의 의미, 쪽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 쪽지의 내용 과연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달받았다는 쪽지 내용인데 보실까요? 역사적 북남 순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이 보낸 거군요.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 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북에게 온 이 쪽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의 협박성 권유 발언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쪽지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쪽지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병민 의원님, 예.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기억대로 이 쪽지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북한의 권유대로 기권을 한 예. 정황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배치되고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쪽지를 건네받은 시점은 11월 20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받았고요. 11월 20일 바로 이틀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11월 18일에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결론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북에 물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핵심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진짜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북에 물어봤을까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밝힌 김경수 의원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예. 이거는 북에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측의 결정은 다 정리가 된 거였고 북에 우리의 결정 끝에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아까 그 쪽지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그러네요. 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거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기권할 거였고
기권하는 건데 남북 관계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그냥 통보만 해준 거야라고 하면 북 입장에서는 그냥 기권했구나라고 받으면 되는 거지 남측의 태도를 주시하겠다라고 이런 메시지 보낼 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혹시 남측의 태도를 주시하겠다라고 한 문구 자체가 한 10년 전 얘기니까 송민순 전 장관의 기억 속에서 조금 왜곡된 게 아니야라고 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내가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해서 쓴 게 아니다. 그 당시에 메모를 보고 외교관 직업의 특성상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기록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사실이라면 현재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증언 내용들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이제 나머지 해명이 예. 있을 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쪽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정원의 정보 동향 문서일 것이다. 문서로 추정이 된다라는 반응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야가 이 쪽지 내용의 성격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정현 전 대표의 입장인데요. 이정현 대표죠. 쪽지에 분명히 협박성 답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기권에 대한 반응이란 것은 궤변이다. 북한 답변이 틀림없다. 홍익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권한다면 북한이 잘했어요라고 고마워해야 하느냐. 쪽지의 논리 구조를 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문장 같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 정보당국의 정보 동향일 것이다.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애매하게 보긴 합니다. 이게 쪽지에 물리적으로 쪽지가 있었다는 건 다들 이제 인정하는 바예요. 그리고 송민순 장관의 책에도 보면은 나는 반대인데 사실상 기권으로 그 전에 가닥 잡혔다라는 거는 일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리고 그게 뭐 이제 물어본 건지 통보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뭐가 갔다라는 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 성격에 대해 다른 것인데 이 뭐 쪽지를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물어봤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그게 이제 통보와 뭐 질의의 중간쯤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통보를 하는데 당신들이 북한이 이제 홍익표 의원 말대로 홍익표 의원은 그 당시에 이재정 장관 보좌관이었거든요. 고맙다고 해야 되냐. 기권한 약간 적반하장식인 거죠. 당신들이 이제 기권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혹여나 뭐 이게 잔당한다고 하면은 뭐 이럴 것이다라는 예. 문장이 이제 들어갔을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저는 이제 해석의 문제. 송 장관은 이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뭐 통보다라고 하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러고 있는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라쇼몽의 한 장면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쪽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손 변호사께서는 이 쪽지의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송 장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북한의 거의 협박성 발언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이해가 안 가시는지 잘 모르시죠. 뭐가 이해가 안 간다. 네. 왜 이렇게 뜨겁죠? 지금 아까 쪽지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든지 그 쪽지는 국정원 관계자가 정리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북한의 반응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북한의 당사자라고 하면은 또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뛴 북한의 담당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국가 관계는 지금 엄연한 외교 파트너 아닌가요, 북한이요? 10월 4일 날 정상회담 했고, 지금 이 문제된 시점에는 아마 총리가 한국에 와서 남북 회담 하면서 이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죠. 제가 그때 대통령한테 저는 기권하든지 저도 그 북한의 뜻에 따라 저는 반대합니다. 예. 왜? 그게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보다 실속 있는 그 조치를 얻어내는 게 이게 외교적인 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진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당연히 외교 파트너였어요. 그러면은 당연한 다양한 외교 채널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없잖아요. 예. 지금 없거든요. 그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가는데 그건 내통일 수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진실이든
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든 간에 왜 논란이 됐죠? 그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잘했던 것이고 그 예. 당시에 정식의 외교 파트너로서는 고민되는 대목이었고 이 부분 논란을 삼는 이 정쟁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지요. 예. 오히려. 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걸까요?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행동과 정치 철학에 소신이 있고 당당했다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쉽게 할 리 없을 텐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손 변호사님, 문 전 대표 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기억으로 쓴 거 아닙니다. 이 북한 핵과 통일에 관한 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를 뽑아가지고 정정으로 삼는 것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핵과 통일 문제를 넘지 않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정정을 이렇게 삼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됩니다. 하고 한 날 종북 탈영과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김경수 의원은 그 통보한 거였다, 북한을 통보한 거였다라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차라리 손 변호사님처럼 그때는 남북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대통령과 나의 선택은 기권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정말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기억을 할 텐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관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문재인 대표한테 권유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사실은요. 민주당도 그렇고, 더민주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기왕이면 좀 자신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외교나 정치 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 대표 입장에서는 기왕에 새누리가 문제 삼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다. 이게 낫지. 이렇게 기억 안 난다면 괜히 자신감 없어 보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점은 저도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과연 잘 안 나는 것이 사실인가 궁금한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그때 당시 남북한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북한 인권 결의안. 사실 북한 인민들이 북한 정권의 탄압에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남북관계라는 큰 그림 때문에 포기한 측면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고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까를 싶으면 과연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저도 어제 이제 이제 통일부랑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저는 2007년에는 뭐 한국이 없긴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발언을 하셨을까? 근데 저는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기억을 못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환경부랑 산자부랑 늘 싸웁니다. 산자부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뭐 경제 논리에 그럴 수 있겠지만 환경 차원에서는 이래야 된다 해서 항상 싸우는 이렇게 부처들이 있어요. 외교부와 통일부가 항상 그렇게 싸웁니다. 외교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그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어떤 논리에 좀 따라가자는 입장이고 통일부는 그래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시각으로 보자 해서 늘 싸워요. 저는 그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당시 송민수 장관은 강하게 이제 찬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반대했다, 뭐 기권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문재인 비서실장은 사실 거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해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국정원과 통일부와 외교부는 당시 이해 당사자입니다. 본인들이 장관을 하고 있고 직접 그 사람들을 대면한 사람이니까 확실한 의견이 있었을 테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비서실장은 좀 비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냥 의견을 취합해서 자기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해 당사자, 어떤 부처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뉴트럴하게 중립적인 입장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헷갈릴 수도 있고 당시 내가 찬성했었나? 기권을 했었나?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죠. 저렇게 중요한 걸 왜 기억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문재인 비서실장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그 논란이 있었던 주말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내에 굉장히 뜨겁게 그 여론의 막 흐름이 타올랐을 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참여정부의 그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좋았고 현 정부에 비해서 이런 약간 되도 않는 얘기로 이렇게 틀어갔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사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좀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어저께자로 내가 찬성했는지 거의 기권 뭐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십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11월 15일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주무부처 장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됐었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에게 18일에 스스로 좀 주제를 해갖고 이 문제를 재논해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4남부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느냐 기권하느냐가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거를 가지고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그냥 단순한 조율자의 입장에 불과했다라면은 그 또한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던 입장이 2017년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나는 단순히 조율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인권 변호사로서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 남북관계에서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일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의 발언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종북론, 색깔몰이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오히려 이게 저는 그 다시 한번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종북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때만 되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걸 종북놀이로 피해가려고 하는 또 다른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저도 절반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당시에 기권을 한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남북 화해라는 거와 그다음 북한 인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당시의 시대 정신이 부합하는 북한과의 화해 협력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요. 그 결정을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지금의 시점으로 10년 전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정말 잘못됐고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의도에 상관없이 하나의 맹점이 된 거는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질론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당시에 기권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이 했던 치도를 표해 보면은 기권을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간 것 같은데 이제 의견이 대립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하지만 뭐 증언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 본인이 중심을 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송민순 전 장관, 백종청 안보실장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증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씩 팩트는 틀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공격을 이제 새누리당의 색깔론 제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대통령으로 이제 후보자로 나올 거고 언젠가는 본인이 우리나라를 맡게 될 것인데 이런 식의 자질을 가진 사람한테 나라를 맡긴다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돼서도 물어볼 건가? 뭐 이런 말인데 이에 대해서 요것만 듣고 넘어갈게요.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사자가 이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핵으로 보도를 접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막힌 심정이겠습니까? 최경환 의원도 말했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을 기억을 못한다. 기억이 없다.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김무성 대표 얼굴이 오랜만에 밝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잡혔다 이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표 발언을 보고 참 문재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랬지 않습니까? 나는 기권했을 것 같은데 남들이 다 내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를 보좌하는 입장이었으면 찬성했다고 이야기하네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라고 하는데 이게 선선히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땐 이렇게 참 사람이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삿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것이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뭐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위기죠. 위기인데 하나인데 제 정성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게 이 사안 자체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둬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 전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그럼 또 기억난다고 하면 하루 만에 기억 돌아왔냐, 예. 라고 또 우리가 비판할 거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인데 한번 정리는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 부분은 이렇고 저러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 관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딱 해서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돌파를 하고 이제 찬성은 찬성대로 돌파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좀 제언을 하고 싶네요. 예. 송민순 회고록의 후폭풍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여도 야도 비판받아 마땅할 대목입니다. 야당에서 또 한 가지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송 전 장관이 반기문에게 줄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일찍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죠. 북한과 내통한다.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뒤로 뭘 졌냐. 여당과 야당의 수준이 이승윤 칼럼니스트. 저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색깔론, 역색깔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새누리당이 공격을 하려면 좀 논리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정현 대표의 내통 발언이었는데 어디서 내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까? 이건 예.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치가 여야 간의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를 적으로 몰아가서 경쟁자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거의 나랑 생각이 다른 상대방 대표가 거의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풍토라는 게. 저는 그거는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피로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라 전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그 1972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뭐 유신 선포 전에 북한에 이 그 내용을 알려줬다면서 뭐 그것도 내통 아니냐 이쪽 뭐 그 야당에서는 그거부터 해명을 하고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실 겁니다.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를 가서 김양건 당시 비서를 만났고요. 또 2011년에는 김태우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베이징에 가서 또 북한 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회담 하자고 북한 측 표현을 빌리자면 구걸을 했다고 하죠. 돈까지 주면서. 당장 그 남북 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 특사가 됐던 밀사가 됐던 만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본인들 정권에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뭐 박정희 정부뿐만 아니라 뭐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을 했던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늘 있어 왔던 건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저 정도는 지금 질문을 했느냐 혹은 통보를 했느냐 지금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허무하거든요. 너무나 이게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대방 당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을 맞춰서 좀 비난을 했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과거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수습 좀 하고 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그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처럼 정말 질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시의 정책적인 판단 오류일 수 있고 한 사람이 실수일 수 있죠. 예. 비판받아 마땅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능일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비난하면 되는데요. 이게 왜 같이 종북으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비약은 정말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민하게 좀 드리면은 예. 뭐 지금 어느 표 뽑으세요. 어느 표 뽑으세요. 민주당도 비판받아야 된다. 반기문 총장 이야기한 거 예. 있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패착이라고 봐요. 정무적으로. 왜냐면요. 가만히 반총장 띄워주는 게 됩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앉아가지고 막 송민수를 조종해가지고 막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런 완전히 정무적으로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됩니까? 반 총장 정치력 있네. 그러니까요. 예. 이 여권 지지자들이나 중도층한테
이렇게 정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치적 능력도 있으면은 금상첨화에 이런 식으로 띄워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판을 좁혀 나가야 되는데 야당에서 이거를 뭐 박근혜 플러스 반기문 플러스 뭐 여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빼고 다 우리 적이다라는 식으로 상대를 키워주는 거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되게 좀 우스운 일인 거죠. 네. 새누리의 공격을 제가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꽤 좋은 소재거리죠. 예. 그러나 한 이번 주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까지만 해라. 오늘 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만 하고. 금요일까지만 하시고. 이게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상황, 지금 상황.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신문이 거의 경제 위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쟁점을 그런 쟁점 만들어 주셔야죠. 이 좌초 위기의 한국을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살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생산적인 그 논의가 돼야지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은 그건 굉장히 좀 걱정되고 우리 유권자들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시자고요. 정쟁은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네. 자정까지입니까? 뭐 그때까지 하시죠. 자정까지 하는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희도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을 다뤄보는 이어서 신사동 그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사동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면면을 살펴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오늘도 세 분이 나오셨군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누굴까요? 웃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죠. 정청래 의원이 한동안 뉴스에서 사라졌다가 어제 오늘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막말이 쏟아졌다. 어제 저희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죠. 정청래 전 의원 본인이 이번에 나섰습니다. 교보문고를 공격했어요. 이제 하다 교보문고를 공격했는데 SNS를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제목, 교보문고에게 묻는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정청래 전국 교보 사인회를 거부하고 있다. 교보문고가 정청래 전 의원의 이 책 사인회를 거부했나 보죠. 불편한 거예요. 내 사인회를 거부하다니. 보통 사인회를 하면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베스트 카운트를 했다. 이런 관례를 깬 희한한 조치다. 이런 관례가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책은 팔지 말라는 전화라도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 새로운 의혹.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정치인 정청래를 탄압해서 정청래 책 팔지 마! 라고 전화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보문고에게 묻는다. 2탄이 등장했습니다. 2탄.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송민순 책이 우리가 실컷 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교보문고 상위 순위에 갑자기 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라니요 선생님. 지금 가장 뜨거운데 예스24는 판매 실적이 거의 없단다. 예스24는 온라인 쪽이죠. 책 쇼핑몰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정청래 전국 교보 사인회 거부 사태와 묘한 대비가 된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보문고는 사인회 거부 이유를 밝히시라.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3탄. 교보문고에게 묻는다. 3탄. 작년에까지 이제 끄집어냅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거침없이 정청래라는 이런 책도 있었죠. 책도 영등포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했다. 교보문고에 지원이 있었다. 자꾸 웃음이 나네. 죄송합니다. 올해 갑자기 사인회는 거부하라는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밝혀달라. 자체 내부의 결정인지 외압에 의한 것인지 빠른 시간 내에 공개 해명이 있길 바란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라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정성희 위원님, 교보문고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고 정청래 책을 팔지도 말고 사인회도 하지 말고 송민순 책을 앞에 팔아. 저는 교보문고에 근무하진 않지만 정청래 의원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우선 첫째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팔지 않았는가? 그거는 아니죠.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하고 의원이 아닌 사람을 똑같이 의원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접해달라는 건 이제 무리한 거고요. 교보문고 같은 민간 업체는 당연히 자기네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걸 뭐 전화를 받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면서 본인의 이제 책을 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럼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책을 못 팔게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 예. 신분이라면 알아서 왜냐면 이익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송민순 책이 왜 예스24에는 안 팔리고 여긴 팔리느냐? 6년 남았.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데 우선 급합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안 읽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예스24에 주문해가지고 기다리기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뛰어갑니다. 온라인 서적과 오프라인 서점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급한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뛰어갑니다. 더더욱이나 이것은 그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40, 50대 중년층이 너무 급해가지고 뛰어가기 때문에 예.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특성상 지금 급하기 때문에 뛰어가서 이제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책 마케팅에 있어서 정청래 전 의원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책 이제 마케팅이다. 예, 뭐 아하. 당에 되면 당연히 이제 교보에서도 예. 신경을 쓰면서 이거 화제가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보본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청래 의원의 책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정청래 의원의 책 마케팅에 저희 돌직구 쇼가 또 넘어갔군요. 또 당했군요.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가봤거든요. 예. 근데 교보문고 욕할 게 아닌 게요. 정청래 의원님 책을 교보문고에서 앞에다가 쫙 깔아놨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눈에 확 보이게 깔아놨고, 야, 이거 정청래 의원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책을 봤는데 재미도 없더라고요. 예. 이런 책을 이렇게 앞에 깔아놓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교보문고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거, 내가 작년에 거침없이 정청래라는 책을 냈을 때는 막 잘해줬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해주는 걸 외압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오히려 외압에 드신 거 아닙니까? 어허.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거 아니야?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게?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책이 재미가 있어야 팔리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고 교보문고 서적 순위를 가봤거든요. 예. 일단은 빙하는 움직인다는 지금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죠.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가장 핫한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외압이 있다라고 한다면 쭉 내려가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13위에 김재동 씨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분 책이야말로 오히려 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압이라면? 김재동 씨 책도 상위에 올라가 있다. 예, 근데 김재동 씨 책은 제가 봐도 책 잘 쓰시고 글을 읽을 만한 책이니까 사람들이 재밌다. 많이 사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학의 외압이나 압박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예. 학자의 입장에 생각해봤는데요. 이러면 제일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누굴까? 출판사. 출판사다. 중간 끼어가지고 괜히 교보문고한테 이렇게 예. 맡기고 하면은 출판사 입장에서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꽤 중견 출판사거든요. P 출판사라고. 거기 이제 사장님이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하도 황당해서 동아일보가 이 문제 갖고 사설까지 썼는데, 동아일보에서 정청래 의원의 이 사태를 보면서 송건 변호사님,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명박 방명,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트위터도 올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물러가라, 박귀내, 방빼라는 글을 올려서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수준이 낮다라는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다시 국회로 들어온다면 이와 같은 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것 아니냐. 하여튼 제가 이 바켓에서 유권자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독특한 분이 두 분 계세요. 예. 새누리당의 김아무개 의원. 이름을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제가 김아무개 의원 아주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전 의원 이 두 분은 그 어느 모로 보나 좀 그렇죠. 좀 국회의원 사용법으로 책이 그건데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강의를 좀 들으셔야겠죠, 사실은요. 네? 예. 아니면은 두 사람이 진짜 히말라야나 네팔 고행을 하면서 예. 말이 어떻게 인격에 영향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 몰라도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유권자들이나 또는 이 학생들이 배울 덕목인데 그 점에서는 지도자들의 자질이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의문을 주는 대목인데 어떻게 재주는 좋으신지 출판 기념회 때 전부 다 와서 또 참조를 하대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나는 정치인들 사이는 이해 못 하겠어요. 예. 결론은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 또 고액 체납자 명단에 끼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세 5억 3,600만 원을 안 낸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번에 지방세는 또 뭡니까? 이번 지방세,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올해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을 1년 동안 안 낸 사람,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런 소명 없이 안 낸 사람을 이제 명단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은 지금 거의 한 3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개가 됐고, 법인은 이제 몇천 단, 6,500단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전두환 씨는 이제 29만 원만 늘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차명으로 된 어떤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 자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자녀 명의로 됐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이제 전두환 씨 것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5억 3,6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1년, 지금 6개월 이상 소명을 안 하고 안 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죠. 네, 다시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합쳐볼까요, 세금을?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의 차남과, 일가족의 지방세 체납분을 좀 합쳐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8개 세목에서 5억 3,600만 원, 그리고 차남 전재용 씨가 3억 7천만 원을 체납했고, 동생, 정경환 씨가 4억 2,200만 원. 그래서 차남과 동생을 합하면 지방세 고액 체납 비용이 13억 원이나 된다. 야, 김병민 의원님 이거 상당한 금액이죠?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8개 세목이라고 하면 지방세에서 사실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이 다 걸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저렇게 10몇 억이 됐다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재산세에 대한 체납, 취득세에 대한 체납 등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체납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자기 집이 없으면 일단 재산세 낼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체납을 하시는데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던 분이니까 에휴, 또 그러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 생성도 못했던 사람들, 대기업 오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체납한 금액들을 합해보니까 조 단위가 된다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돼야 되는데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진짜 따박따박 얼마 안 되는 세금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차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 내고 계속 도망다니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부터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출국도 금지시키고 국립재산 찾아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좀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들, 역대 정부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정권들에서는 그냥 사실 다 봐줬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도 추징 안 하고 그냥 전직 대통령이니까 건들지 말자 봐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딱 되자마자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싹 다 뒤져서 이번에 미납 추징금 다 걷었는데 이거 지방세도 좀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가 하셨잖아요. 지금 구속된 분. 예. 하셨는데 잠깐 풀어가지고 다시 이 건만 처리하고 다시 들어가시면 어떨까. 명주검사 잠깐 나오게 해서 좀 양형해 줍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돈이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없는 게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또 세금 추징이 또 아까 미납재산 추징이 들어갔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저렇게 세금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대목이 만약에 저렇게 세금 체납 규모가 저 정도면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뉴스를 들었더라도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길가에 나섰다. 집이 없어서 임대차를 전전한다. 이 얘기 있나요? 큰 집에서 큰 차 굴리면서. 네,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그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여전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생활비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참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다. 네, 망해도 사는 나라고 체납해도 떵떵거리면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나라. 네자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시사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엔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힐러리와의 토론에서 이상하게 힐러리에게 카메라 원샷만 받으면 졸졸졸 따라와서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미는 그런 기행을 보였는데, 그런데 미국의 유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를 패러디했습니다. 정일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차 TV 토론입니다. 힐러리가 말할 때면 어김없이 그 주변을 트럼프가 서성입니다. 190cm 거구를 앞세워 마치 시위하듯 카메라 앵글에 잡힙니다. 때론 노려보고 때론 야릇한 미소를 짓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조직폭력배 두목처럼 힐러리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표현했습니다. Literally stalked me around the stage, and I would just feel this presence behind me. And I thought, whoa. No problem.
Then she said the next day, I invaded her space. Give me a break. 바로 그 장면을 유명 코미디 쇼가 콕 집어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마무리는 트럼프의 벼락 같은 끼어들기. 배역 배우들은 두 후보가 토론 시작 전 악수조차 거부한 모습도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성추문 공방 속에 역대 대선 중 가장 추잡했다는 호평을 받은 2차 TV 토론. 하지만 온라인에선 사랑스럽게 환상의 듀엣곡으로 편집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목요일 오전 펼쳐질 3차 TV 토론은 또 어떤 화제를 낳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미국의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패러디를 한 장면인데 왜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불안하다는 건데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면 정성희 위원님 힐러리가 당연히 되겠지 하다가 다시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였다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은 지지자가 많다는 거죠. 네.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불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는 힐러리가 늘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은 마치 영국의 브렉시트 선거 결과처럼 밖으로 대외적으로 자기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창피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투표를 할지 모르니까 예측 불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자기 실패, 선거에 어떤 패배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거는 조작이다. 그 선정은 조작이다. 이번 선거는 사기꾼 힐러리를 미는 부정직하고 왜곡된 언론에 완전히 조작됐다. 많은 투표소에서도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여성 문제, 성추행 문제를 보도하는 미디어 뒤에 힐러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선거는 미디어에 의해서 조작된, 여론이 조작된 선거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간단하지 않은 게 AP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라고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에 불과하다. 예. 3분의 2가 내 표가 집계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허.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심각한 대선 불복. 그러니까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늘 미국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못한 민주주의의 후진국이고 예. 민주주의의 어떤 어두운 흑역사를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 후배들한테 미국 정치 보만들 하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는 그 사람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봤다면 이번엔 대한민국 대선 얘기 안 볼 수 없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슈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 씨 의혹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의 대선 시계가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기문, 안철수 두 사람의 연대론이 솔솔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박 후보가 아니고 어떤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거기 동참하겠다. 뭐 그런 저는 자세를 견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견지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들어가셨을 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더 큰 걸 채울 수 있다. 윤태욱 실장님. 안철수 의원과 반기문 총장이 연대할 것이다. 손을 잡을 것이다. 이 얘기가 본인들은 거부했는데 왜 계속 나오죠? 이게 제가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쭉 읽어봤어요. 이 진행자가 이제 김어준 씨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규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요 앞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하고 연대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분도 이게 중도의 지향으로 들어오면 다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기 때문에 지금 뭐 이태규 의원의 이제 말에 그렇게 무게를 실을 바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분 말대로 만약에 진짜로 그래서 지금 친박 진영이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총장의 컨셉이 비박 내지 중도로 갈 때 더 파괴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친박과 손잡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더 파괴력이 오히려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야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도 송민순 뭐 반기문 밀라고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 학자가 쓴 책 중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책이 있거든요. 코끼리 이야기하면은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난다고.
저는 반기문을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기문 이러면은 지금 보면은 예. 반기문 총장을 띄워주는 게 여권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야권이에요. 예. 오히려 야권이 키워주고 있다. 안철수 대표 얘기해보면, 김병민 의원님. 지금,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문 전 대표 측에서 강하게 굳히고 있고 밀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세론의 그늘에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밀리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만 하더라도 진짜 대통령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재인 대표조차 압도하지 못하는 안철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대권 주자로 끝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측근 그룹들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누구랑 손잡을 수 있다. 누구랑 손잡을 수 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탐탁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만약 안철수 전 대표라면 본인이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양보를 했었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단 10%, 단 13%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가면 대권주자로서 차차기를 바라볼 수 있을 힘은 커지겠으나 주변에 있는 참모 그룹들은 차라리 어느 정도 선에서 손을 잡고 연정을 해야 집권을 하고 본인들이 갈 룸이 생길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과 측근 그룹들의 생각들이 자꾸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충돌하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안철수 전 대표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혹여 안 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내가 될 수 있다. 끝까지 가는 건데 주변 참모들 입장에서는 뭐 대권은 접더라도 뭐 총리 정도로 좀 같이 힘을 합쳐야 내가 좀 장관도 갈 수 있고 수석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고민한다 이거죠. 그런 고민이 들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끝까지 갔는데 혹여나 야권 진영에서 집권하지 못하게 되고 여권이 재집권하게 되면은 그 비난을 다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장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설 수 있기, 내가 이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건데 주변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죠. 빨라지는 대선 시계 2017 똑딱똑딱 시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피나리 기사로 준비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제목이요. 그런데 예쁘죠? 색계입니다. 색계. 야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색이 점령한 한계령을 줄여서 색계. 보이시죠? 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가을 아름다운 단풍의 절경 맛보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문이야기 노집구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에 맞는 고품격 뉴스 들고 내일 아침 9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